안녕하세요. 날씨링 경제 김동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우리가 기후변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녹색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녹색 경쟁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녹색 성장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닙니다. 가야만 하는 길이고요. 이미 가고 있는 길이기도 한데요. 네, 온실가스 2.78kg을 줄이려면 소나무 한 그루가 필요하고 또 5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없애려면 서울시 면적의 12배가 되는 땅에 소나무 19억 그루를 심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30%까지 감축하겠다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프로그램에도 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녹색 리더들이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이 녹색성장위원회 이용섭 사무관님 모시고 기후변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로 있는 경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날씨로 읽는 경제, 오늘은 녹색성장위원회 이용섭 사무관님 자리하셨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무관님 아직도 사람들이 녹색성장위원회라 그러면 사실 굉장히 좀 사실 생소하실 텐데요. 네. 녹색성장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조직입니다. 특히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 강국 진입을 비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 그 개그 콘서트의 애정남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네. 거기서 이제 코너죠? 거기서 이제 애절남이라고 바뀌어서 네. 뭔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아무래도 겨울철 난방을 위한 어떤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그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이번 겨울 에너지 전략을 위해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네, 이번 동절기에 전력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등 에너지 절약을 기틀을 확립하기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공학교 교육에서는 내복 착용이라든지 사무실 내 불필요한 전등, 소등 등 절전수범 사례를 공직사에서부터 확산하고 에너지 다소비 건물 대상 에너지 절약 우수 사례를 발굴 확산하는 한편 매년 방학 전마다 유치원, 초중고 대상 에너지 절약 특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국가에서 우리가 그 녹색 성장을 선포한 이후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사실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그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 녹색 성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녹색 성장의 개념이 환경 보존과 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기존의 요소 투입형 경제 성장 방식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녹색 성장의 비전이 선포된 이후에 이러한 변화의 시작을 만들기 위해 각계에서 많은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 그렇지 그 녹색 성장이라는 게 정말 쉽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우리나라의 녹색 생산성 순위는 어느 정도 돼 있나요? 기술 개발의 경우에 투자 성과가 나타나는데 장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집중적인 투자 및 산학연 간 연계 노력 등으로 상당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녹색성장위원회가 벌써 3년 되셨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동안의 그 노력과 성과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지난 3년간 녹색성장위원회, 그다음에 관계부처, 기업과 시민들의 노력, 그리고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녹색성장을 종합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한 것이 성과 도출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추진체계 구축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제도 마련, 녹색산업의 성장 동력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은 국내에서의 그 한국의 위상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는 녹색 성장에 관한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OECD 창설 50주년 기념 강요 이사회에서 녹색 성장이 향후 OECD의 핵심 의제로 선포되는 데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네. 사모님, 우리 프로가 이 날씨로 있는 경제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요새 이 기후변화에 인해서 뭐 뜨는 산업이라 할까요? 그 유망 사업, 뭐 어떤 것이 요새 사실은 여러 가지로 뜨고 있는 산업인가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됨으로써 예방을 위한 맞춤형 기상예보, 극한 기상 현상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품과 건축 설계와 관련된 산업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의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야에서 하는 레저 활동과 관련된 사업도 유망할 것입니다. 특히 기후변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기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상산업, 특히 기상 컨설팅이나 네. 기상 파생보험 네. 관련된 사업이 유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환경 규제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제품이나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낼 때 어떤 녹색 기술이 좀 필요할까요?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먹거리로 중점 녹색 기술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예를 들면 2차 전지라든지 CCS, 물산업, 신재생 에너지, 그린카, LED 등 중점 녹색 기술의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이러한 움직임은 민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져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 사무관님, 왜 우리나라가 이제 기후변화 감축국이 되면요, 이 제조업이나 탄소 배출권이 많은 뭐 중공업 또는 뭐 운수업 또 축산업 이런 곳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산업에 이러한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인류 공통의 문제인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꼭 감축국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전반에서는 물론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지금 바로 VCR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 최근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추석이 지나도록 이어지고 장마 기간에는 평균 강수량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2011년 여름 6월과 7월 사이에 서울에서 내린 비는 1년치 강수량을 훌쩍 넘었습니다. 여름이 특히 더운 대구를 중심으로 재배되던 사과는 경북 영월을 지나 강원도 양구까지 북상했고 전남 나주에서 유명하던 배가 경기도 안성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또한 열대 지방에서만 발생했던 말라리아가 한반도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남의 일처럼 느껴졌던 지구온난화 문제가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극한 기상에 의한 그 기후변화 영향을 전망을 해봤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강우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상청에서 이제 관련 연구를 최근에 수행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폭염이 현재보다 한 3배 정도 이렇게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집중호우,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집중호우도 약 6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에겐 녹색 성장이라는 큰 비전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경제와 환경,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걸까요? 황사에 대비하기 위한 지속적인 나무 심기 캠페인과 산림 녹화의 성공. 또한 2011년에는 유엔 3대 협약인 사막화 방지 협약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20년 동안의 온도 상승률을 비교를 해보면 얼마 전에는 국립기상연구소 주최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기후 전망에 대해 세미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강수량이 많아지는 경우가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다. 확률이 커지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이 새로운 국제표준 온실가스 시나리오에 따라 산출된 미래 기후 전망과 우리나라 기후변화 영향평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해상도, 그 해상도로 각 국가 단위 또 지자체 단위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나름대로 적응을 염두에 둔 영향평가를 할 때 큰 틀로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즉 아주 우리에게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이제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기후변화가 뭐 농업, 생태,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하게 살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제 악영향으로 나타나면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줄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좋은 방향으로 순영향이 나타나면 그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정책을 마련하고 수단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많은 기후학자들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엘니뇨, 북극 진동 등으로 이상 기상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더 이상 남의 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녹색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VCR을 보니까요, 얼마 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기후 전망과 관련된 세미나가 열렸네요. 사무관님, 이 세미나에서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화될 거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세미나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네, IPCC에서 정한 새로운 국제 표준 온실가스 시나리오에 따라서 2050년, 2100년의 미래 기후 전망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보고를 하였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자리였는데요. 특히 지구 온난화가 예상보다도 더 훨씬 더 심해져서 2050년도에는 3.2도, 2100년도에는 6도씨가 더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앞으로 극한 기후 현상은 더 자주 더 많이 일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네요. 2020년에는 지금보다 3도가 오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리고 기후변화가 훨씬 더 여러 가지 재해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심각한 보고서네요. 네, 저도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 정도로 탄소 배출량이 정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2050년에는 전국이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부터라도 과거의 양적 성장을 넘어 환경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 성장으로 우리 산업과 생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관님, 왜 섭씨 2도 제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 온도를 넘어서면 이 생태계와 인류 건강에 굉장히 위협을 받는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이 2도를 제한하려면 많은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엄청난 비용이 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전 인류가 현재와 같은 산업 구조를 가진다면 2도씨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많은 고통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인식을 전환하여 각국이 산업의 각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자발적으로 생활 속에서부터 에너지 절약 등 녹색 생활을 실천해 나간다면 이루지 못할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바꿀 수 없는 게 아무래도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 확대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은데,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업도의 적극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아직은 유럽의 선진국에 비해서 미흡한 면이 있지만 2008년도 저탄소 녹색 성장 비전을 선포한 이후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의 노력의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모님,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몇 달 전에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한번 있었는데, 그 조사에서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휘발유 값이 오르는 것을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질문에 약 한 70%가 응답자가 용납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의 국민들과 사실은 이 녹색성에 관련된 충돌이나 여러 가지 대립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부에서 유가와 연관하여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휘발유 값을 올려야 한다면 유가의 상승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드린다면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기후변화로 30년간 봄꽃이나 개화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졌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현재 소나무 또는 구상나무 등 온대성 수정이 겨울철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동백나무 등 난대 수정이 남해안을 벗어나서 중부지방까지 재배제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관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소나무가 안 생겨서 사실 요새 되게 재밌는 얘기로 앞으로는 애국가를 바꿔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남산 위에 저 소나무가 없어진다는 얘기라 남산 위에 저 야자수 뭐 이렇게 되는 얘기인데 사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요. 이 농업 부분에서도 이 사과의 주산지가 이 대구에서 영월로 북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한반도 기후에 따라서 이 재배지의 최적지라고 하나요? 재배지가 바뀌고 또 그 어장의 변화도 이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사무관님? 네, 이미 그 한반도의 그 온난화 영향으로 농업 부분에서는 사과의 주산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물의 재배적지가 북상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제주도에서만 재배되던 감귤이 남해안 일부 지역으로 확산되었고요. 네. 수산업 분야에서는 이미 근해에서는 명태와 같은 한류성 어종이 쇠퇴하고 네. 오징어와 같은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걸 변했어요. 네, 이제 네. 감귤이 제주도에서만 나는 게 아니군요, 이제는. 네. 근데 또 안 좋은 거는 그 열대성 질병인 뭐 말라리아나 뭐 쯔쯔가무시병이 발병되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매년 발병률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나요? 그 현재 열대성 질병의 발병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 매해마다 발병률의 차이가 있어 매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분명한 추세이고 말라리아의 경우 평균 기온 1도 상승했을 때 약 3%의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장 사실 우리가 사실 걱정스러운 것은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재난과 재해가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일어났던 재해 이런 것들 어떤 것이 기억나십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달에 서울 등 중부 내륙 지역에 단기간 유례 없는 네. 폭우가 발생했습니다. 네. 7월 26일에서 28일까지 약 588mm의 기록적인 강우량을 기록하였고 네.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네. 네. 이에 관련해 그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그 부문별로 적응 대책을 나누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적응 대책은 2010년 10월 달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하였고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으나 기후변화 적응 부분이 광범위함을 감안할 때 이제 적응 대책의 첫 단계를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라든지 재난, 재해, 농업, 해양 등 10개의 부분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나 또 이게 정부 외에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학생들을 위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있다면서요. 예. 유아에서 대학생, 시민에 이르기까지 녹색 생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체계를 개선하고 선거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무관님이 기후변화의 녹색 성장을 이루려면 이 정부, 기업 그리고 이 국민들이 각각 담당해야 될 영역이 틀리고 거기에 맞춰서 같이 이런 부분에 동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각각 이 세 부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그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네. 기업들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경영 시스템 도입, 그다음에 녹색 기술 개발 투자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중장기적인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과 같은 녹색 생활의 실천은 시설 투자 비용이 크게 들지 않으면서도 네.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감축 수단입니다. 네. 그래서 녹색 생활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녹색 성장을 위해서는 그 국민들의 작은 절약 습관과 또 그 협체들의 그 대체 에너지 개발, 또 정부의 뭐 지속적인 투자가 계속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사실 녹색 성장이 쉬운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사실은 잘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드는 좋은 말씀 되게 오늘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 기술혁신을 통한 녹색 경영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의 생산성은 최고 수준이지만 환경 요소를 고려한 녹색 생산성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정부에서는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삶의 질의 개선과 생활의 녹색 혁명을 위해 녹색 성장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녹색 성장의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 현재 5개년 계획으로 그 기반을 다지고 있는데요.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 관리와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그리고 녹색 성장 글로벌 리더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녹색 기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비밀이 핵심 3가지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핵심 3가지란 바로 절약과 대체, 그리고 재활용입니다. 실제로 이 핵심 3가지를 통해 세계 유수한 기업들이 녹색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모두가 녹색 리더가 되는 그날을 녹색 성장을 함께 이뤄나가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